오늘 원자력학과 이제 3주차 특강 하는데, 오늘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조건우 박사님 모시고 방사선과 안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컨트롤 L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건우 박사님도 우리 학과 지난번에 김근구 박사님하고 같이 77학번이세요. 77학번. 그래서 우리 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다니시다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16년에 미국의 신시나티 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또 김근국 박사님처럼 아주 훌륭하게 또 거기서 모든 과목을 A로 삼아주시고 장학금도 다 받으시고 10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방사선 안전, 뭐 차폐, 뭐 보건 분야의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사선 ICRP 방호학회 ICRP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여기 13명의 이제 메인 커미셔너가 있는데 한 분이에요. 각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가 중에 이제 한 사람씩 있고, 뭐 또 서브 커미티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위원들 계시긴 한데 몇 분 안 되는 그 최고의 전문가로서 ICRP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 방사선과 안전에 대해서 분들이 잘 신기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 후배님들 다시 뵙게 됐고, 오늘 또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이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한마디로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방사선이 위험한가? 만약에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가?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고, 방사선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방사선에 사람이 얼마나 노출되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사선과 안전 얘기를 할 때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일본 지진입니다. 최근이라 그랬는데 벌써 한 11년이 지났죠. 2011년에 났으니까 벌써 11년이 지나갔는데, 이 일본 지진이 한 11년 전에 있었는데, 이 지진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사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책,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 자체에도 큰 임팩트가 왔어요.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에너지 정책이 최근에 지난 5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일본 지진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 일본 지진 사건을 3가지 숫자로 요약하고 있어요. 처음 맨 위에 숫자가 9.0인데 9.0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숫자이겠어요? 그렇죠. 네, 리터 규모, 지진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강도. 9.0이면 어마어마하게 좌우지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숫자는 약간 좀 어려운데 28,000이에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 지진으로
죽거나 실종된 사람, 이 지진 때문에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강 2만 8천 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거죠. 맨 마지막 아래 숫자는 너무 크죠. 그 읽기도 어려운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그렇죠. 피해, 경제적인 피해. 그러니까는 이 지진 때문에 약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30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나라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왜 방사선과 연결되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으로는 안 넘어가네요. 네. 아, 만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 일본 지진이 결국은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해서 연이어서 일본의 국토를 덮쳐온 소위 쓰나미라는 게 있어요. 쓰나미. 그러니까 지진의 진앙이 바다였는데 바다 깊이였는데 바다 깊이 아래쪽에서 진앙 지점이었는데 그 위쪽에 물이 바닷물이 결국은 바닷물이 큰 파도를 이루어서 육지를 덮쳤기 때문에 10m가 넘는 그런 파도가 육지를 덮쳤기 때문에 바다 해안가 근처에 있던 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4개가 바닷물에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물에 침수되니까 완전히 어떤 그 기능들이 다 정지됐죠. 특히 RCP 원자로 냉각제 펌프 같은 것들이 바로 스톱되니까 이때 그 당시에 운전 중이었던 원자로들이 이제 과열돼 가지고 또 수소가 발생해서 그 수소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그 폭발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1호기하고 3호기에서 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압 경수로요. PWR이 아니고 이것은 비등 경수로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인먼트 구조가 다른데 비교적 컨테인먼트 구조가 가벼운 구조였기 때문에 가벼운 구조에서 이 수소 폭발에 의해서 거푸집이 날아가서 결국은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양,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는 원자로심 안에 코어 안에 갇혀있던 또 해결료 안에 갇혀있던 그런 그 방사성 물질, 피션 프로덕트, 핵분열 생성물들이 환경으로 대량 방출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사성 물질이 일본 국토의 환경으로 많이 방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인근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대피, 소개를 해서만 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과연 방사선에 대한 어떤 그 노출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 이제 피폭이라 그러는데 레디에이션 익스포저 해서 피폭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사선에 의해서 노출된 그런 주민들이 일본 주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방사선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 사건이 또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면서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그런 사건 계기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이 2011년 3월에 누출이 됐지만 이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정도를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측정한 자료예요. 측정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 측정은 2017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12월에 이루어졌으면 여기 보시면 하얀색 이 부분이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안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원전의 위치라고 그랬을 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옅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는 사고 이전하고 사고 이후하고 방사선의 준위, 방사선의 세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제1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녹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또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상당한 규모로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이제 일본은 뭐 완전히 방사능에 의해서 전 국토가 다 오염이 됐다 이런 말들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는데 그런 말은 다 이제 소문이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된 지역을 보면 전체 일본 국토 면적의 이제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략적으로 한 1% 정도가 오염이 돼 있고 이 지역은 불행히도 이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이 또 흘렀잖아요.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피션 프로덕트 핵분열 생성물 중에 여러분들 이제 반감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피션 프로덕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일드, 피션 일드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핵분열을 하면은 많은 분율로 생기기도 하고 또 반감기가 길어서 잘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핵심적인 핵종이 결국은 세슘 137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슘 137이라는 핵종이 반감기가 30년이거든요. 30년이 지나야만 처음 있었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겨우 11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의 방사능 양에서 얼마 줄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일부 지역, 일본 국토의 일부 지역이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노출 사고 때문에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새롭게 하게 됐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그런 방사선 위험성을 바라보는 인식, 사고 체계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내 몸 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몸도 그렇고 사람 몸속에 과연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 나는 후쿠시마 사고 때 그때 생선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잡은 생선 속에 후쿠시마 방사능이 들어있어서 아마도 내 몸속에는 방사능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뭐 그 당시에 뭐 생선에 절대 생선 먹지도 않았고 나는 원래 시골 태생이고 저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 몸에는 방사능이 있을 수가 없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 몸 안에 방사능이 있을 수 있어? 절대 내 몸 안에는 방사능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방 안의 공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에 이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 속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그게 대해서 뭐 방사성 물질 아마도 있겠지. 뭐 없는 곳이 없을 테니까 아마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내가 공부하는 강의실에 방사능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아니면은 내 조카가 자는 내 침대방에 아니면은 내 부모님이 자는 방에 아니면 내 기숙사 방에 방사능이 있다니 내 기숙사 방에 방안 공기에 방사능이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공기에 있는 그런 방에서 내가 잘 수가 있겠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좀 긴데요. 좀 복잡하죠. 몸 밖에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은
1밀리시버트라고 읽을 수 있는데 1밀리시버트와 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은 1밀리시버트 중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여기서 이제 1밀리시버트, MSV, M은 밀리는 이제 1000분의 1이고 SV는 시버트라는 단위인데 시버트는 방사선의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인데 그 방사선이 주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표현하는 단위가 시버트라고 할 수 있는데 몸 밖에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내 몸 밖에 있다가 나한테 1밀리시버트라는 그런 에너지 크기의 양을 준 경우하고 아니면 내 몸속으로 이렇게 밥이라든가 생선 뭐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또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 호흡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나한테 준 에너지인 1밀리시버트 크기는 같죠. 1밀리시버트라고 에너지 크기는 같은데 에너지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50분 1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답이 맞겠는지 지금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이야기를 슬슬 풀어보는데 방사선이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은 이제 그림인데 사진이 아니고 18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최초로 방사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사건이에요. 알게 된 사건.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이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됐죠. 1492년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이미 있었지만 1492년에야만 있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죠. 방사선도 마찬가지다. 방사선도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는데 그런 방사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한 사람이죠. 발견한 사람. 발명이 아니고 발견한 사람.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렌트겐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물리학 실험실 장치에서 우연히 자기 실험 조교였던 부인의 손이 사진 필름에 이렇게 감광이 돼서 나온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기 장치에서. 그래서 내가 만든 물리 실험 장치에서 뭔가가 나오는구나. 뭔가 빛이 나온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빛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수가 X죠. 그러니까 뭔가 레이는 레이인데 뭔가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엑스레이라고 붙였어요. 렌트겐. 엑스레이 붙여서 독일의 과학 활림원 원장님을 앞에다 놓고 원장님 손에다가 자기 장치 아래쪽에 손을 놓고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학술원에서.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최초로 이제 자기가 발견한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래서 사실은 방사선이라는 게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지만 그 존재에 의해서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안전하냐 위험하냐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을 밝혀낸 게 지난 130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파헤쳐 봤더니 지금은 이제 현대 물리학, 입자 물리학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어느 정도 그 실체, 아까는 X라고 그랬는데 이제 X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고 봤더니 이 지구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원소들 있잖아요. 이 원소들이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원자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원자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 뉴클리어스가 일정한 그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상태가 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라운드 레벨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에너지 상태가 변화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원자 핵의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불안정한 상태로 옮겨줬던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 스스로는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더라.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했던 그 잉여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방사선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원자 핵의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했을 때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감마선이고
원자 자체도, 그러니까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 원자 자체도 불안정한 상태로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안정한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했다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 그게 바로 이제 엑스레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밝혀낸 그런 불안정한 핵종은 한 2,000여 가지 핵종이 되죠. 2,000개 정도까지 되고 안정한 핵종은 한 수백 개, 뭐 한 200개 정도, 그런 정도 핵종이 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원자력 발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핵공학개론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우라늄 235라는 큰 원자핵이 중성자를 일단 먹어서 핵이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놈이 이제 X하고 Y라는 두 가지 핵종으로 쪼개지죠.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매스 밸런스가 깨져서 매스가 사라지죠. 매스가 사라져서 그 사라진 매스가 바로 E는 mc 스퀘어라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에 의해서 이 매스가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이제 200 MeV 정도 나오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핵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우라늄 235라는 핵이 큰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는데 그게 X하고 Y인데 이 X하고 Y가 이제 그 얘들이에요. 이게 X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얘들인데 이 높이가 일드겠죠, 그죠? 포인트가 위에 찍힌 놈이 피션 일드가 높은 거고 포인트가 아래 찍힌 놈이 피션 일드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X하고 Y가 이게 다 보니까 이놈들이 다 핵이 다 불안정한 애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놈들이 방사성 물질이다 이거죠. 이놈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시슘 137, 시슘 134, 뭐 스트론튬, 뭐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열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우라늄 235라는 핵이 큰 핵이 중간 정도 핵으로 2개로 쪼개지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X하고 Y가 불안정한 핵이고 이놈들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면 결국은 환경으로 이런 피션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방사선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면 결국은 방사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덩어리다. 에너지의 덩어리인데 실제로 크게 보면은 입자가 그러니까는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 그 속도로 키네틱 운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동하는 입자 방사선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선하고 베타선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매스가 제로 매스는 없으면서 이게 웨이브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뭐 휴대폰 전자파 같은 거죠. 그리고 웨이브 형태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거 그런 형태로 나오는 방사선이 이제 X선이나 대표적인 게 감마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 방사능은 레디오 액티비티죠. 그래서 이 방사능은 어떤 방사선의 세기,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게 대한 단위를 이제 그 프랑스 과학자였던 베크렐을 이름을 따서 베크렐이라고 단위를 붙였는데 1초에 1개가 나오면 1베크렐이다라고 개수를 표현하는 게 이제 레디오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런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 보시면은 다 이제 농도 단위로 표시되죠. 킬로그램당 얼마, 그다음 세제곱미터당 얼마, 리터당 얼마. 그러니까 고체나 기체나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어가 방사선량이에요. 결국은 선량이라는 것은 에너지 총량이다 이죠. 왜 이 선량이 가장 방사선의 안전, 방사선 위험에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에너지의 크기,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인체의 세포가 전달받은 에너지의 크기가 위험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사선 에너지 총량의 단위로는 시버트를 쓰는데 그게 1000분의 1을 밀리시버트, 100만분의 1을 마이크로시버트 그래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의 위험성을 이해하려면 개수도 물론 중요하죠. 1초에 10개가 나오는 몇 개가 나오느냐 방사선이 방사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 세기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중요한 게 각각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가 결국은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개수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개수만 가지고 인텐시티 개수가 많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의 개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결국은 위험성의 크기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방사능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그 선량률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량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느냐의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 카메라로 노출을 시켜서 빛을 노출시켜서 필름을 감광시키는 거죠.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은 아까 그 입자 방사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파동으로 난 방사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사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수백억 년, 40억 년 이전이죠. 대강 지구의 나이를 뭐 46억 년, 50년으로 치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핵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핵분열 같은 그런 활동, 그러니까 핵 활동에 의해서, 사실은 핵분열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됐죠, 알게 됐죠.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겨우 이런 핵분열, 핵융합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핵종들이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구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삼중수소 H3나 C14, 카본 14 같은 이런 핵종들은 원래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핵종,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핵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피션 프로덕트, 핵분열 생성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핵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방사성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해할 때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와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면 기아는 그냥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마실 건가요? 내가 마트에서 말이지 오랜만에 큰돈 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한잔 하려고 귀한 포도주를 샀는데 이 포도주 안에 방사능이 있다 이게. 그럼 이거 도대체 이 방사성 물질이 들은 포도주를 내가 마셔야 되겠느냐 안 마셔야 되겠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와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없으면 그건 합성 알코올이다 이거죠. 합성 알코올. 석유로부터 만든 합성 알코올. 자연적으로 만든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와인은 포도나무에서 달린 포도에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모든 생명체, 모든 유기물 생명체에는 C14라는 카본 14이 존재한다. 왜 카본 14이 존재하느냐? 우리 지구의 대기는 크게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소 14가 우리 우주 바깥에, 지구 바깥에서는 우주선이 날아 들어오고 있어요. 이 우주선은 크게 보면은 프로톤이에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쓰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뭐 파이온, 뮤온 이런 우주에서 날아 들어오는 방사선들이 있는데, 이게 질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생긴다? 카본 14가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카본인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 그러니까 안정 동위원소는 탄소 12잖아요. 탄소 12하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섞여서 자연 대기에 존재하는데, 여기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1940년대, 50년대 때 이렇게 피크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피크는 왜 나왔을까요? 핵실험 때문에. 그렇죠. 핵실험 때 아까 말씀드렸죠. 카본 14는 자연에도 있지만 인공으로도 생긴다고. 수많은 핵실험을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 북한같이 지하 땅굴 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에서 막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 지구의 대기가 카본 14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핵실험 우리 이제 개발 다 해놨으니까 우리 핵실험 좀 하지 말자 하고 NPT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실험을 좀 자제하니까. 그래서 현재는 카본 14 농도가 거의 내추럴 레벨까지로 다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이해할 때는 자연 방사선하고 인공 방사선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킨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연에 있는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나를 조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 조사를 저희들이 2009년에 했어요. 2009년에 했더니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래요. 우주선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말씀드린 아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 다음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방사선,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음식물 속에는 K40, 포타슘 40이라는 천연 핵종이 들어있어요. 포타슘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오는 방사선. 그 다음에 여기는 땅, 지각 속에는 우라늄 238, 그다음 토리움 232 같은 그런 아까 그 핵종들, 자연 방사선 핵종 소개드렸죠. 그런 것들이 땅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게 RN이라고 돼 있어요. 이 RN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돈이에요. 라돈의 약자인데요. 이 라돈은 보시면 이놀레이션이라 돼 있잖아요. 호흡으로 들이마신다. 라돈은 희유기체예요. 노블가스이기 때문에 항상 기체로만 존재해. 그 기체로 존재하는데 이 라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라늄 238이 알파 디케이 하게 되면 도터 중에 하나로 라돈이 나와요. 근데 라돈이 되는 순간 이놈은 기체이기 때문에 땅 밑에서 올라와요. 자기가 원래 피지컬 스테터스가 기체니까. 우라늄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 라돈이 땅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공기, 이 교실 안의 공기, 여러분들의 침대방, 모든 공기들이 다 뭐가 들어있어요? 라돈이 들어있다. 특히 아웃도어에도 라돈이 있어요. 이쪽 바깥에 있는 공기도. 왜? 바깥에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까. 땅에서는 라돈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라돈을 들이마셔서 오는 선량을 잘 보시면 라돈을 들이마시면서 오는 선량이 제일 높죠. 컨트리뷰션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이 2009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조사를 했어요. 재조사를 했더니 선량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5mSv 이상 올라갔다. 이게 5mSv. 아까 2009년도에는 한 3mSv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은 지금 현재 보면은 2.4 정도인데, 현재 우리가 재평가를 해보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라돈에 의한 선량 기여분이 1.2에서 3.6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이전 평가에서 사용했던 건 우리 ICRP가 제시한 선량 환산 계수를 적용했는데, 라돈을 100회를 들이마셨을 때 우리 선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그런 환산 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환산 계수를 과거에는 과소평가했어요.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이번에 이제 ICRP가 재평가를 해보니까 이 선량 계수가 꽤 높아진 거야. 2배 이상으로 높아지니까 우리가 선량 재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한 3배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라돈. 그러니까 라돈 농도 그러니까 우리 안전기술원이 하고 있는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토, 남한 전국토의 집, 가옥의 형태별로, 그래서 뭐 단층 주택, 아파트 이런 가옥의 형태별로 전국의 라돈 농도를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는 농도를 다 조사하고 그 농도로부터 이렇게 이제 선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선량 환산 계수를 사용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서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중 평균값인데, 평균값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자연에 있는 방사선 때문에 1년에 얼마를 받는다? 5mSv 정도를 받는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5mSv.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림편, 컨트리뷰션 그림편인데, 보시다시피 라돈 농도 때문에 제일 높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소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론. 그러니까는 소론은 사실은 둘 다 RN이라는 그런 원자 핵인데, 여기는 이제 중성자가 2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소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땅 속에 우라늄 238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듐 232도 있어요. 소듐 232. 그러니까 소듐 232가 디케이, 알파 디케이 하면서 나오는 자액종 중에 하나가 RN 222. 그래서 이것은 소듐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소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론은 사실은 그 토리움 232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모래에 많이 들어있어요. 모래에 많이 들어있는데, 소듐 232의 그 함량이 유난히 높은 모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나자이트라는 모래가 있어요. 모래의 학명 중에 모나자이트라는 모래가 있는데, 그 모나자이트라는 모래를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 이런 모래가 없는데 이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 모래를 어디다 넣었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깔았다 이게 침대 매트리스. 그게 한 5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라돈 침대 사건. 그러니까 라돈 침대 때 그 라돈은 RN222가 아니고 RN220이에요. 222 모나자이트에서 나오는 소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고, 그 소론에 대한 기업은 그다음에 라돈에 대한 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 평가를 했다라는. 그다음 본격적으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거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크기, 방사선량의 크기가 좌우한다. 그러니까 방사선량을 많이 받으면 세포가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바깥에 햇볕 나오는 데 가면은 뭐 우리가 몸이 더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국구조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 세포는 전부 다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중 나선형 DNA 구조가 저렇게 파괴돼요. 한 가닥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두 가닥이 아예 끊어지거나. 그래서 세포의 기능 자체가 상실돼요. 그렇게 되면 세포 자체가 죽어버려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DNA 구조, 이중 나선형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세포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이 DNA 구조가 파괴됐다가 다시 이제 파괴되지 않은 것하고 다시 재결합을 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엉뚱하게 재결합을 하면 그게 엉뚱한 세포, 변형된 세포, 그게 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변형된 세포, 엉뚱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변형이 되는, 그 원래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에너지를 영양분을 흡수해 드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소화시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소화시키는 기능을 전혀 못하는 엉뚱한 기능을 한다 이게.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변형된 정도가 약한 경우, 그러니까 변형이 몇 개 안 돼서 아주 약한 경우에는 다시 리페어가 돼요. 복구가 돼, 복구.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는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인체의 세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좌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단기간에 큰 선량을 받으면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크다 작다, 많다 작다를 밀리시버트 단위로 표현하면 최소가 500밀리시버트 이상.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여러분들 눈에 수정체 있잖아요. 눈의 수정체에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피폭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피폭하는데 왜냐하면 그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이 주로 많이 피폭하는데, 눈의 수정체가 500밀리시버트 이상을 맞으면 그 눈의 수정체에서는 백내장이 생겨요. 그게 이제 최소 선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확인된 그런 최소 선량이고, 예를 들어서 뭐 4천, 5천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러면 4만까지도 갈 수 있죠. 밀리시버트 단위로. 그런데 그런 정도 높은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장기간에 걸쳐 낮은 선량을 배포한 경우. 그런데 얼마가 낮다고 하느냐? 그게 보시면은 매년 10에서 또는 수십 정도 이하 정도 받았을 때는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중간하게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피폭한 시점에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암세포로 일단 변형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형된 암세포가 또 자라나야 돼요. 그 조직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암세포가 자라나는 시간. 그래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잠복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복기. 그러니까는 실제 피폭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암이 생긴다. 이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게 백혈병이에요. 루키미아, 백혈병 또는 소아갑상선. 그 기간이 얼마냐면 대략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략 한 5년. 그러니까 짧은 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리 장기들,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이 잠복기가 얼마냐면 20년이나 또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미 이제 60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됐으면 암이 언제 생기겠어요? 제가 이미 죽고 나서 생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암을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잠복기 20년 30년 금방 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이후로 생길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암을 우리가 암의 위험성을 이해할 때는 가장 그 크리티컬한 팩터 중에 하나가 뭐냐? 잠복기라는 거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은 것은 5년에도 와요. 5년. 그게 루키미아. 그러니까 우리 백혈병은 혈액암이잖아요. 혈액세포에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백혈병은 금방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암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야. 이게 보시면 100분의 42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분의 42. 100명 중에 42명은 궁극적으로 암에 걸린다. 결국은 이 클래스의 40%, 현재 여러분 앉아 계시는 40,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사람의 40%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뭐가 걸린다고? 암에 걸려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죽어요. 그래서 암에 의한 사망률이 한 20% 돼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우리나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일수록 암에 많이 걸려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암에 적게 걸리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명 중에 40명은 반드시 암에 걸리게 돼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암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그래서 암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심장 때문에 죽는 사람하고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암이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보건기구가 약 80가지 정도의 물질을 제1군 발암물질 그러니까는 발암물질에는 1군부터 4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도 당연히 1군 발암물질이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좋아하는 이런 술이나 담배 이것도 결국은 발암물질이고 이 햇볕 자체도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을 여러 가지 80여 가지 이상의 제1군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런 발암물질들이 해롭다 위험하다 해롭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뭘로 관리한다? 농도로 관리한다 이거죠. 농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설탕을 풀었을 때 이 수영장 물을 설탕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이 수영장에 넣었을 때 이 수영장 물을 설탕물이라고 할 건가 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농도의 문제다 이게 농도의 문제. 설탕 한 봉지 넣었다 그래서 그걸 설탕물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설탕 한 포대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됐을 때 결국은 방사선도 어느 정도 양의 방사선량을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과연 방사선이 위험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에요. if any 위험하다면은 is tiny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결국은 low dose and low dose rate라고 돼 있어요. 저설량 또는 저설량률. 아까 낮은 설량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십 밀리시버트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100밀리시버트를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100밀리시버트에 아주 못 미치는 것을 이제 베리 로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밀 아까 우리가 자연 방사선 5밀리시버트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밀리시버트 정도는 또는 3밀리시버트 이런 건 베리 로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사선의 위험도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주 작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인데 그래서 이런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한 과학자가 이렇게 밝혀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그걸 밝혀내고 있다. 그래서 유엔에는 UNSCER이라는 그런 산하기구 과학위원회가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윤스케어가 밝혀내면 이제 ICRP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ICRP에서 이렇게 이 방사선을 안전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레코멘데이션을 내요. 레코멘데이션을 내면 여기 보시는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ICRP의 레코멘데이션에 맞추어서 안전 기준을 만들어요. 안전 기준을 만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IAEA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 법,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법이 있죠. 원자력 안전법에 이 안전 기준을 담아서 안전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정도를 요약해 놓은 건데요.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요약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경계선이 쳐 있죠. 세로로. 이 경계선 아래쪽에 선량인데 0.1 그레이라고 돼 있어요. GY. 근데 여러분들은 GY는 이제 SV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GY는 흡수 선량이고 SV는 유효 선량. 약간 복잡해지죠. 하는 개념이지만 X선하고 감마선의 경우에는 그레이하고 SV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면, 대략 0.1 그레이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되면은 선량이 증가하면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게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1945년에 살아남은 사람들 약 8만 명, 9만 명을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암으로 죽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히로시마에 가면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미국 전 세계 과학자들이, 미국, 일본 뭐 이런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죽고 있나, 암 사망이 암으로 발생했고 암으로 죽고 있나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밝혀보니까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100mSv 이상을 맞은 사람들에서만 암으로 사망하더라 이게. 100mSv를 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100mSv 저설량 이하 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측기를 사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전 없는 집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모든 집에 다 텔레비전이 있죠. 이 당시에는 계측기를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측기를 사기 시작했는데, 방사능을 재는 기계죠. 그 기계를 들고서 이 곳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발견했느냐? 시민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이면도로에, 서울시 노원구 주택가의 이면도로, 이 도로가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주민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아스콘 있잖아요. 아스팔트. 이게 세슘 137로 오염이 됐다는 걸 알았고, 또 한 것은 이제 주부가 계측기를 사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샅샅이 계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의 방에, 아주 어린 딸 방에 갔더니 계측기가 튀기 시작하더래요. 삑삑거리면서 계측기 바늘이 올라가는.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방만 특별히 예쁜 벽지를 바른 거예요. 예쁜 꽃벽지를 발라놨는데, 이 꽃벽지에 뭐가 들어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듐 232 모나자이트. 소듐 232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모나자이트를 이 꽃벽지에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벽지 회사가 어떻게 팔았느냐면 음이온이 나오는 벽지다. 건강에 아주 좋은 음이온이 나오는 벽지로 발라라 했더니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아주머니가 딸방에만 설치해 준 거예요. 딸방.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소론이 나온 거죠. 소듐에 의해서. 그걸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대형마트, 이마트 접시꽂이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설거지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접시 꽂아가지고 말리는 그런 스탠드예요. 이 접시꽂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접시꽂이가 이마트에 진열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저녁에 이마트 가가지고 쓱 돌아다니면서 재본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진열장 옆에서 바늘이 튀더라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봤더니 이 원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원재료가 코발트 60에 의해서 오염됐더라. 그래서 이거 사실은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이 원재료 스테인리스 스틸이 코발트 60에 오염이 돼 있어서 전량 수거해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되돌려보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이건 뭐냐면은 원자력병원, 저 공릉동에 가면 그 원자력병원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 방사능이 높다. 이 음식점에서 방사능이 높다. 이 주변에서 길에서 높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경찰한테 우리가 연락해서 우리 킨스 직원이 가서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도 아스팔트가 오염이 됐나라고 생각했죠. 그때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것은 그 원자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 갑상선 암 치료는 뭐 어떤 핵종을 사용하냐면 아요다인 131이라는 방사성 핵종을 갑상선 암 환자에 넣어서 이 아요다인 131은 갑상선에만 가요. 아요딘은 갑상선에만 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여요. 갑상선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때 통원 치료,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아니고 통원 치료 받던 이 아주머니가 잠시 치료받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이 음식점에 들러서 메밀국수 하나를 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 학생이, 일본에 유학했던 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왜 귀국했냐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무슨 서비스를 해줬냐면은 일본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몸이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아닌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서 오염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무료로 확인해주는, 계측해주는 서비스를 원자력병원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도 계측기 하나 사들고 자기 몸이 혹시 오염이 된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오염 체크를 받고 돌아가는데 우연히 그 아요다인 치료 환자, 통원 치료 아주머니 환자가 그 시점에 딱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늘이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그 수산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방사능 괴담이 많이 퍼졌고, 결국은 아까 이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어떤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3년 4년 지나고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내가 지금 내 갑상선 암이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또 보면은 2015년 5월에는 월성 1호기가 이제 계속 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무효하는 소송도, 그러니까 이 방사선의 위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이제 어떤 다루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왔었고, 결국은 이제 5년 전에 들어왔던 정부가 이 탈핵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탈핵선이라는 것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결정이잖아요. 그런 탈핵선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에서 결국은 고리 1호기는 결국 영구 정지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건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도 건설을 계속 하냐 마느냐라는 것을 공론화하는 그런 또 단계에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론화에서 건설을 계속 하자라고 우리 여기 주한규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한 그런 공론화 과정도 우리가 거치게 돼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관점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라돈 침대 사건. 라돈 침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돈이 아니라 실제로 토론이다라는 거.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치가 있는데 안전 기준치 이하이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안전한 영역 또는 기준이 넘으면 불안전한 영역. 왜 이 기준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피폭설량을 연간 1mSv 이하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준인데, 그러니까 연간 1mSv 이하가 돼야만 안전하냐? 아니면 연간 1mSv 이상이 넘으면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답은 아니다 이거야. 왜? 안전 기준치라는 것은 그렇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나누는 선으로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방사선이 얼마나 안전하냐 위험하냐는 이 그림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그림표에 의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 100mSv라는 것은 사실은 방사선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100mSv가 넘어야만 이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인 선량한도 1mSv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수준의
1%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학적으로 마진을 준 거예요. 엔지니어링 마진을 주듯이 이 100mS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99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암 발생이 증명된 양의 1% 수준에서, 그리고 자연 방사선이 우리는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받는 선량의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미 안전한 영역에서 방사선 안전 기준은 정하고 있다. 근데 후쿠시마 사고 때 사실은 우리 서울이나 제주도에 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을 타고서 날라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측정을 해봤더니 그것을 그 방사능 농도를 선량으로 환산해 보면은 사실은 1mS에 10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런 정도의 방사능이 날라왔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경기도 모든 학교는 휴교를 했어요. 휴교를 해야만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이미 일반인 선량함도 1mS에 1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풀어야 설탕물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내부 비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누적됨으로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 모든 물질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형태별로 다르지만 또 핵종별로 다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개념으로 절반으로 몸 안에 처음에 들어온 양이 절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반감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누적되지 않는다. 누적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임산부, 영유아들은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온스케어가 밝히는 결론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아가 암 사망 위험도가 2배 내지 3배 높다. 이게 높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장기별로 보면은 각 장기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은 다 다르다. 이게 특히 소아가 이제 민감한 그런 장기는 뭐냐면 혈액이라든가 갑상선, 피부, 뇌 이런 것들이 소아에서 특별히 유의한데, 사실은 그 별로 나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장기도 있고, 한 가지 특이하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폐예요. 폐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강하더라. 이게 내성이.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선량을 받아도 어린이 폐에서는 암이 덜 생기더라라는 그런 것도 밝혀냈다 이거죠. 물론 어린이가 더 위험한 것들이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드렸던 3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3가지 정답의 질문을 아실 텐데, 내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뭐였어요? yes였죠. 있다 했죠. 왜? 어떤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K40이라는 어떤 핵종 때문에. 이 K40은 사실은 감마선 에너지 보면은 이 세슘 137이 662 keV예요. 0.662 MeV인데 세슘 137 0.662 MeV보다 훨씬 에너지가 세요. 훨씬 에너지가 강한 감마선을 내는 핵종이 K40이고, 그것이 내 몸속에 있다. 이게 내 몸속에 있는데, 이게 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균이 1kg에 1초에 55개는 나온다. 이게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무게가 70kg이면 지금 1초에 몇 개 나오고 있다? 4,000개 정도가 내 몸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어린이는 없을까요? 방금 태어난 어린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부모가 있는데 왜 태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K40은 안 들어있는 음식물이, 이게 이제 우리 킨스가 우리 조사한 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 종류별로 저희들이 측정한 게 K40하고 세슘 137을 측정했어요. 측정해 봤더니 이런 정도 들어있다. K40이 들어있는 정도의 한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세슘 137이 들어있다. 이 K40은 자연핵종이잖아요. 세슘 137은 인공핵종이에요.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K40도 있는데 왜 세슘 137도 있을까요? 아니 내가 먹는 쌀에 세슘 137이 들어있대요. 지금 내가 먹는 밥에. 왜 그렇겠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핵실험 때문에 그래요. 핵실험.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라 그랬잖아요. 1940년대 50년대에 뭘 했다고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엄청난 핵실험을 해댔어요. 그래서 이미 1940년대 50년대 때 카본 14 농도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모든 땅, 모든 게 다 뭘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놈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 중에 세슘 137이 안 들어있는 토양이 없어요. 다 대신 그 들어있는 정도는 자연적으로 있는 K40의 농도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방사성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 나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없을 수 있다.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자연 환경에 이미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 안의 공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라돈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라돈은 우라늄 땅 속에 있는 우라늄 238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농도예요. 저희 킨스가 조사한 평균 농도. 이 세제곱 밀방미터당 1초에 50개 정도 라돈 방사능이 나온다. 이게 우라늄 238에서 라돈이 나오고 소듐 232에서는 토론이 나온다라는 그런 그 자액종이죠. 나온 것을 보여드리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 몸 밖에 있는 것이 위험할까요? 몸 안에 있는 것에서 받은 게 정답은 같다 이거죠. 같다. 왜? 선량 크기가 같으니까. 왜? 위험도는 선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몸 안에 있거나 몸 밖에 있거나 받은 에너지 크기가 결국은 암 사망 위험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사이언스, 과학에서 나온 진실, 팩트를 잘 소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넘었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흡수하신 그 몸으로 체내로 들어온 방사선이나 밖에 있는 방사선이나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업 때 들은 내용 중에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르가 방사선 물질 선원을 몸속에 부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그 몸으로 배출된다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답변해 몸 밖으로 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에너지의 크기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제가 있었죠. 같은 양의 에너지 1mS라는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같은데 그런 타르라든가 이런 담배 때문에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결국은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오랫동안 받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건 당연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물학적인 반감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에너지를 주겠죠. 그런데 그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은 핵종별로 그리고 각 핵종의 화학적인 결합 형태 구조별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세슘이라도 또는 같은 삼중 수소라도 어떤 형태의 삼중 수소로 있느냐, 뭐 물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은 오가닉, 그러니까 탄수하고 결합된 삼중 수소로 있느냐에 따라서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질문이랑 이제 똑같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흡수선량 이거부터가 아니라 몸 안에서 받은 1mSV랑 밖에서 받은 1mSV라고 돼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험도를 따지려면은 흡수선량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선량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는 선량의 흡수 선량, 등가 선량, 유효 선량 세 가지 선량이 있는데 흡수 선량은 물리적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단위 질량당 얼마만큼의 크기의 에너지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 1kg당 1줄의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흡수 선량, 물리적으로 흡수된 선량이 1g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버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버트는 흡수선량의 단위가 아니고 흡수선량의 단위는 그레이예요. 그레이. 그러니까 1kg별로 1줄의 에너지를 크기를 받았으면 그걸 1g의 흡수선량을 받았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양의 에너지, 물리적으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더라도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그 물리적인 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알파선에 의해서 1g를 받은 것하고 감마선에 의해서 1g를 받은 것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정확하게 거의 2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알파선으로 1g를 받았을 때 생물학적으로 더 데미지가 20배 크게 와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소위 얘기하는 방사선 가중 계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티슈는, 우리 인체의 조직은 수십 가지 조직으로 있어요. 근데 각 그 인체의 조직 장기별로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다 달라요. 어떤 장기는 매우 예민해요. 암이 잘 걸려요. 어떤 장기에서는. 그 어떤 장기에서는 끄떡없어요. 그게 조직 가중계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방사선 가중계수, 그 다음에 각 우리 인체의 조직마다, 오감마다, 장기마다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다라는 이 특성을 반영한 조직 가중계수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 등가선량이나 유효선량이고, 이 등가선량하고 유효선량의 단위가 우리가 현재 SV, 시버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mSV라고 한 것은 이미 유효선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개념,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얼마 받았느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발은 당연히 흡수선량. 거기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얼마만큼의 암이라는 그런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어떤 조직, 어떤 장기에서 오느냐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 그러니까 시버트로 표현되는 1mSV이기 때문에 이 1mSV는 내부 피폭 경로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또 외부의 방사성 물질이 몸 바깥에 있을 때 받은 에너지로부터 내 몸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최종 아웃풋을 서로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선량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최종 엔드포인트, 아웃풋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 세포가 받았느냐를 비교하는 게 출발점이죠. 출발점인데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그걸 받았느냐, 또 어떤 조직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 몸이 골고루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요딘은 어디로만 간다고요? 아요딘이 들어오면 갑상선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에 많은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다른 장기에는 별로 에너지를 못 줘요, 아요딘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장기에 에너지가 왔느냐, 그것을 인체 전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의 피해로 환산해 준 개념이 시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ICRP라는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IAEA처럼 국제법적으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고만 하는 것인지, 그 행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ICRP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제기구인 건 맞아요. 국제기구인데 그러니까 individual basis, expert organization이에요. expert organization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IA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ICRP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볼런터리 베이시스로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ICRP의 멤버들은 그 봉급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보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엑스트라 시간을 할애해서 ICRP 활동을 하고 ICRP가 하는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엑스트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그런 IAEA 같이 그 보수를 받는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국제기구, 그러니까 UN 산하 국제기구예요. IAEA는 유엔이 이제 위에 있는 UN 산하 국제기구인데 그런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는 아니고 ICRP는 이 방사선 방호 어떻게 하면 이 해로울 수 있는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우리 인체 또는 동식물을 안전하게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보고서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50년, 그러니까 사실은 ICRP는 1928년에 생겼는데 지금 이름은 이제 1950년에 와서 알게 됐는데 ICRP가 1950년에 지금 이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한 150권 정도 보고서 개수가 150권, 1년에 그러니까 한 서너 권 정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보고서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파인딩, 과학적인 에비던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라든가 동식물을 방사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나쁜 그런 생물학적인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막을 수 있을 건가의 그 방법,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방법을 과학적인 어떤 근거 자료에 근거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활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다. 책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ICRP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퍼블리케이션들, 그러니까 방사선의 영향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CT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패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방사선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견해를 보고서를 엮어서 출간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CRP는 봉급을 받는 직원은 사실은 그 멤버는 없고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국. 이제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에는 지금 현재는 한 5명 정도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국제기구가. 본부는 현재 오타와에 있어요. 카나다 오타와에 있고 사무국 직원은 5명밖에 없어요. IAEA는 사무국 직원이 1000명 이렇게 넘잖아요. 다 보수를 받는 직원이. 그러니까 좀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는데 대신 이 방사선 안전 분야, 방사선 방호 분야는 ICRP가 지금까지 찍어낸 그런 150권의 보고서가 일종의 베이시스가 되고 있는 거죠. 베이시스. 이 ICRP 보고서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법, 방사선에 관한 원자력 안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신 거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음식물, 그다음에 대기 이런 거로부터 받는 자연 방사능 양이 이제 작년에 기준이 바뀌기 전에 3.08 밀리시버트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료 행위, 건강 진단도 갖고 엑스레이도 이제 어디 팔 부러지고 그러면 검사하고 그럴 때 추가로 그래서 의료 행위로 받는 게 한 0.7 정도 돼요. 0.7 얼마.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치면 3.8 밀리시버트를 누구나 우리도 국민은 다 이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바나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바나나 하나가 0.1 마이크로시버트야. 3.8이면 얼마냐면은 바나나 38,000개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방사능을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월성 원전에서 뭐 삼중수소 유출됐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유출이 좀 된 걸로 월성 주민들이 1년 동안 추가로 받을 그 방사능량이 0.6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바나나 6개 정도 더 섭취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38,000개 받는데 6개도 추가한 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제 부산 사람이 부산은 3.8이 좀 안 되고 강릉 가면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강릉에는 이제 화강암 이런 게 많고 거기는 이제 우라늄 이런 게 더 많아서 라돈이 더 많은 거야. 그 강릉 사람은 한 5 밀리시버트를 이면 받는 거예요. 막 바나나 10,000개 이상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그 생활에 차이가 없죠. 부산 사람하고 강릉 사람. 그런 차이를 알아두시고 요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라돈의 그 유효 선량 계수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나나 5만 개, 그때 의료까지 치면 한 6만 개 정도를 우리가 먹는 것만큼 평소에 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바나나 10개 이런 거는 문제가 사실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